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회가 진행됐죠.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들은 경제 정책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역성장에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연쇄 탄핵 등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맞붙은 경제 분야 TV 토론. 첫 화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부진의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해서라도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에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의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김 후보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 민주당과 이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김 후보는 또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소상공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말의 맥락을 떼어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기업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 문제를 두고서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정책을 호텔 경제학으로 부르며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일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셰셰 발언을 두고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협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셰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경제 약탈로 규정한 뒤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선 주자들의 견해는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찬성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윤웅성 기자입니다. 후보들은 입을 모아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에선 백가쟁명식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뭐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또 기업 성장 방안으로 규제 완화에도 뜻을 함께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는 지원된 정책 자금은 탕감을 해주자고 주장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추가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종일관 성장보다는 불평등 해결이 중요하다며 진보 진영 후보로서의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에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실세 발언도 주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과도한 친중 행보가 우려된다며 협공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단편적인 사고라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한미일 협력 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성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국회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도 개헌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맞불을 놨습니다.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건데요.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제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 TV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총론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신용등급 감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시장에 미칠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은 미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는데 선의로 협상하지 않은 국가들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 관세율을 내게 될 것. 이거는 뭐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 16일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2, 3주 이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관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를 보면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 우리 발표한 상호 관세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상대국들에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보복적 관세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 압박을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수준으로 볼 수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관세 유예 시점이 있잖아요. 7월 8일. 예. 이전까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좀 시간적인 압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네. 하향한 이유는 일단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재정 적자,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렇죠. 그 예. 얘기를 하고 있던 거고, 특히 네. 이제 그 피치와 S&P는 이미 그 신용 등급을 낮췄죠. 하향을 시켰고, 무디스의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917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그 최고 신용 등급을 박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게 2023년 11월에 한번 그 부정적 그 평가로 등급을 이제 네네네. 하향 조정을 했고, 이건 어떤 거냐면은 향후에 이제 그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한 거랑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GDP 대비 적자가 그 6%에서 7%에 이르고 있고요. 국가 네. 부채도 지금 34조 달러. 5경이 넘죠.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이런 그 규모를 넘긴 상황에서 이게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받기 힘든 경제 예.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정부 부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대규모의 감세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더 그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신용 등급을 무디스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세의 여파를 관세로서 메우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네. 별로 시장에서는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미 예. 이제 그 발표가 된 2023년 11일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네. 미국으로서는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제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 시장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네. 채권 시장의 금리는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예. 중요한 이슈죠. 네. 뭐 미국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로도 연결이 되고요. 네. 트럼프의 자산 구조에 국채가 많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재산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뉴욕 증시의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면은 경제 이제 펀드멘탈 우리 가늠할 수 있는 일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 소비 주택 관련 지표, 그다음에 유통 IT 지표들의 네.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5월 20일 화요일은 4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그러니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물가 관련 기대 심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페드가 그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타겟이라든지 로우스라든지 홈디포 유통 대기업들의 4, 5월 소비 트렌드를 보여줄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소비 둔화 신호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보면은 예. 증시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짚어주신 뉴욕 증시 일정 저희가 또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는 어제 있었던 대선 1차 토론회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먼저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되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처음에는 커피 원가 120원 이 발언만 부각이 돼서 사실 네. 저는 요거만 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런데 맥락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떤 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이게 겁니까? 이제 16일 그 전북 군산 그 유세에서 이게 그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예, 하고 예, 예. 있던 이제 사업들을 이렇게 영세업자들 정리를 하고 사실 카페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를 네.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그 불법 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으로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예. 지역 경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피 원가라고 하면 우리 원가는 그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치킨집에서 닭값만 내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어제 그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그 원재료, 원두의 평균 가격을 얘기한 것이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가 뭐 관리비,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원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이제 좀 그 자영업자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예.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정책의 본질을 좀 봐달라라고 예, 어제 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은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주 4.5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이 발언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이제 비교를 우리가 하면 이게 노동 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접근 방식하고 정책 그 방향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그 단순한 노동 시간 단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삶의 질이 이제 좋아지고 그다음에 네.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게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이제 방향이지만 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좀 그러니까 유형 근무제 중심의 의견을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특히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검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물론 근무일이 줄어들면 저 같은 사람이야 좋습니다만 네.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처지에 내몰린 상태인데 네. 4.5일제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우려가 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의 예.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좀 될 수가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예.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 우리 2004년도에 한번 그 주 5일제 할 때 네네네.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도 예. 마찬가지 똑같은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할 거라는 찬성 논의하고 그다음에 예. 반대 논란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갈 것이라는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5일제가 지금 정착이 됐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표준이 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20년 전하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MZ세대 중심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과 그 삶의 균형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공감대 형성도 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으로 부담이 되게 되면 결국은 임금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설문 조사를 한 그 찬반이 있었는데 이때 임금이 감소하면은 나는 그 노동시간 단축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종의 조사모사밖에 안 될 테니까 네. 그거는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 문제였거든요. 네, 네. 지금 정년을 현 만 60세에서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이게 다뤄졌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년 연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65세 또는 60세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이들을 그 지원해줘야 되는 비용,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웰페어에 관한 그러한 비용으로 차라리 이제
그 기업들을 지원해서 정년 연장을 하는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굉장히 예. 바람직하지만 일자리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이게 결국은 세대 간의 좀 어떤 갈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예,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시킬 때는 어떤 업종에 어떤 업무에 그 어떤 임금 구조로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예.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고령층과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와 재설정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티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 등 도서벽지 300여 곳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활 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가 대상이고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해외 기업 등 37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협 사료가 오늘부터 모든 축종 사료 가격을 킬로그램당 15원씩 올립니다. 환율과 곡물 가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한우협회는 환율이 내려가고 국제 곡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농협 사료가 일방적으로 인상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맹폭에 이어 대규모 지상 작전에도 본격 돌입했습니다. 휴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사실상 가자지구 영구 점령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전차가 목표를 향해 포격하고 지상군이 뼈대만 남은 건물 수색에 나섭니다. 곳곳에서 자욱한 포용과 함께 중장비가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와 남부에서 광범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며 관련 성명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기드온의 전차 작전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지상전 대상에는 하마스의 무기고와 은신처 등이 포함됐고 가자 지구를 영구 점령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나흘간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선 400명 넘게 숨졌다고 가자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자빌리아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병원과 거주지를 겨냥한 폭격과 인도적 지원 거부는 인종청소나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이틀째 휴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하마스가 60일 휴전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대가로 이스라엘 인질 9명을 풀어주는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표적 공습에서 강경파 지도자 무함마드 시나르가 숨진 것으로 확인돼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종식을 위해 모든 인질 석방과 무장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종전 논의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예멘 반군 후티의 본거지인 호데이다 등의 공습을 재개하자 후티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슈로 떠오른 게 개헌이죠. 이 개헌 내용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까지 산적한 현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개헌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양당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을 내놨는데 보면은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놨어요. 뭐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양 후보자 모두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것 공통점은 대통령을 지금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예.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 2번 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임제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임제는 2번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꼭 연달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미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에서 지금 중임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 다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처럼 연달아 할 필요 없이 2번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임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연달아서 대통령을 임기를 2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 연속이든 건너뛰든 상관없이 예. 2차례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연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후보는 일단 이번 개헌안은 재임 당시에 대통령이 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만약 내가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헌법 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그리고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그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 지금 이 개헌 공약과 관련해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번 할 수 있는 중임 개헌은 이 당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도 개헌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네. 그 바꾸는 개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 개헌 자체를 어렵게 하려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인데 네.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절적 단임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손보는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법안의 거부권 금지 이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부분 좀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키는 그런 내용까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이 헌법에서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양 후보자 모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대통령 및 가족 범죄 관련해서 법률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한 거부권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입법이나 개정을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네. 권한을 말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번의 어떤 특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법률안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만약 당선이 되게 된다면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멈추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는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네. 아예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부분들 개정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멈추도록 한다는 규정을 아예 못 박아두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많지 않느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축소하겠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같은 부분을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이런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당의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은 모든 재판을 멈추도록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주장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맞닿아 있는 것이 해당 형소법 개정,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이 현행 대통령의 당선이 되기만 하면 모두 멈춘다는 이런 개정 자체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네. 그 위헌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앞서서 헌법 제 128조 2항을 들어보자면은 본인이 당선됐을 때는 본인에겐 거부권이 그냥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권한 분산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가진 영장 청구권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추진이 됐지만 합의가 잘 어려웠던 부분 아닙니까? 이번엔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는요. 예. 결국 어떤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법관, 재판을 가보자 말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영장 청구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기소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영장을 올리게 되는 이 과정인데 이 부분에 어떤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행 제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자 내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영장 청구권을 추가로 배분할 것인가 여러 군데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우선순위라던가 예.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영장 청구 같은 문제 특히 형사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절차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전 재판의 과정에도 이전 단계의 문제점 때문에 이후 예.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은 제대로 다른 규정과의 충돌점, 모순점이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현행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산정을 하고 만들어진 조문과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동이 있다면 전체적인 제도를 한번 손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영장 청구권을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적법한 권한을 과연 또 누가 가졌을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또 모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재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토요일에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발언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사실 법원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가가 되지 않았고 예.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서관 앞에서 이제 차에서 내리게 돼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포토 라인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3차 공판기일에 출석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 안으로 입장하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탈당 이후에 첫 어떤 공개석상이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오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4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고 본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네. 3차 공판기일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발언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네. 보여줬거든요. 사실상 1차 공판기일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발언이라던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물론 어떤 대선의 어떤 영향이라던가 지지 선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이 내란죄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조심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내란 사건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고 재판장이 지기현 부장판사예요. 지금 이 지 부장판사를 향한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잖아요. 접대 의혹.
이 부분이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 지기현 이 부장판사가 고액의 어떤 그런 접대를 받았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동석한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명 이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와 동석을 한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술자리를 가진 것이고 어떤 청탁 같은 부분이 오간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도 아직 추상적인 어떤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폈다가 이제 진행 중인 이 조사 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는 재판부의 어떤 교체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는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이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보 내용을 사실 좀 쉽사리 공개를 하면 수월하게 진행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보자 보호 등을 이제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고, 지금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얼굴이 담긴 뭐 사진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그랬죠. 했거든요. 예. 아마 이제 법원 내부적으로도 어떤 진상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라던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의혹만으로도 재판장 교체가 가능합니까? 의혹만으로는 교체가 어렵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이후에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해당 재판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재판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혹이 어떤 근거가 있는 의혹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와보면은 검찰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해요.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도 압수수색을 했고 샤넬 코리아도 압수수색을 했다.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샤넬 코리아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그 구매 이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이 전선백 씨도 다시 한번 소환을 해서 실제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고 이 고가의 물품을 건네받았는지,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내지는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도 지금 단행이 되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을 하면서 진술을 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검찰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압박을 하고 있다 충분히 보여집니다. 1차 소환에는 불응했고 특히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대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2차 소환 요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한 2, 3차 소환을 시도했다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단까지도 충분히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조기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며칠 남지 않아서. 그렇죠. 시기적으로 좀 고심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심을 하는 와중에 뭐 수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성배 씨 다시 한번 소환해서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고요. 여러 기관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수행 인원들에 대한 자택도 실제로 이 배달 내역까지 확인해서 실거주지를 찾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소환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일단 확실하게 어떤 자료들을 좀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현재로서는 대선이 너무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마 대선 이후로 조금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주말 동안에 날씨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전국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요. 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낮 동안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서울에서는 오후 2시를 전후로 비가 시작돼서 새벽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비 내리는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서부를 중심으로 차츰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밤부터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비가 오겠고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잦아들겠습니다. 이 내리는 양은 수도권과 영서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2.2도, 대전은 12.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서울 기온은 낮 동안 21도 등 낮에도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이 강릉과 대구는 27도, 전주 26도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도를 웃돌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인 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 모레는 28도까지 지속겠고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일부 중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소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 19일 월요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는 예보되어 있지만 오늘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